안녕하세요. 명강의 북앤톡 이승희입니다. 오늘은 장소를 한번 바꿔봤는데요. 오랜만에 저도 서점에 나와보네요. 명강의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르시시스트로 나오는 유나라는 캐릭터 만들면서 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취재하시면서 어떤 특징을 좀 발견을 하셨나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요, 수치심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운 면 들키는 걸 굉장히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고양이가 꼬리털을 부풀려가지고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려고 하듯이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자아를 부풀리는 건데, 사실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높은 자존심에 비해서 자기 자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르시시스트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반해서 이제 백설공주 엄마처럼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게 아니고, 정리적인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없기 때문에 타인을 나를 돌봐주는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계선도 없는 거죠. 2살에서 3살 사이의 아이들은 그냥 세상이 다 나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 바깥의 외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살, 3살이 되면 이제 엄마가 나를 돌봐준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 엄마가 나를 돌봐주는 양육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나를 돌봐주는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기에 엄마가 나를 돌봐주는 나가 아니고 나는 너의 엄마야라고 명확히 가르쳐 줘야 하고, 또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좌절시켜 줄 줄을 알아야 돼요. 원하는 걸 다 해줘 버리면, 아, 나를 돌봐주는 나가 뭐든지 다 해준다, 안 해주는 건 이상한 것,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타인을 나를 돌봐주는 나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계선이 없어서 타인의 휴대폰, 일기장 이런 거 막 다 뒤지고 함부로 막 방에 들어가고, 이게 나르시시스트 성향이에요. 타인을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제 도구로서 타인을 길을 들이죠. 통제를 하죠. 어느 날 이 친구가 잠깐 내 핸드백 좀 들어줄래?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해서 딱 들고 서 있었는데,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 이 친구의 다른 짐까지 다 이고지고 뒤따라가면서 시녀처럼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을 통한 통제예요. 타인의 인생 전체를 다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다 진액을 빨아먹은 다음에 이제 껍질만 남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에 걔가 이제 그때까지는 쓸모가 있어서 반짝반짝한 보석처럼 보이다가 가차없이 헌신작처럼 버리고 떠나는 거죠. 이제 또 다른 먹이를 찾아서, 또 다른 나를 찾아서.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모든 사이코패스는 다 나르시시스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 유나라는 캐릭터도 사이코패스의 어떤 면을 좀 갖고 있는 거네요. 제 생각에는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감정도 느끼고 질투의 감정도 느끼고 또 다 알아요.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그걸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걸 알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 보실 때 아시겠지만, 다른 캐릭터들은 약간 이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제 어떤 문장들, 말들이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가스라이팅도 그럼 나르시시스트의 한 특징 중에 하나일까요? 네. 도구죠. 상대를 조종하는 도구죠. 가스라이팅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매혹적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자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격 파악을 굉장히 잘해요. 피도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영화는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은 샹송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금방 알아차려요. 금방 캐치를 해서 거기에 딱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너무나 눈을 반짝이면서 갖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바라보거든요.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상대가 정말 소울메이트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해서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조종하고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고 떠나는 거죠. 이번에 근데 왜 이 나르시시스트를 주제로 잡은 어떤 신호탄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어떤 갸우뚱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인생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존재인 건 맞지만, 특별한 존재는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게 특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모들이라든가 사회, 미디어 이런 데서
내 아이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너는 세상의 중심이야,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르시시즘을 양산하는 어떤 교육법이에요. 특별한 아이고, 이 특별한 아이기 때문에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단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좌절을 경험하지 못해요. 전능감을 가지고 그대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그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시도해서 얻은 게 아니고 부모가 준 건데 그 전능감을 가지고 그대로 성장을 해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내가 못할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사회에 딱 나와서 보면 아니거든요. 너무나 큰 좌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못 견디는 거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세상의 중심이야. 너는 특별해. 이렇게 키우는 게 과연 옳을까? 라는 물음표를 달게 되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너무나 이 사회가 행복 강박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 저한테는 좀 이상한 말이었거든요. 삶의 가치는 자기가 얼마만큼 성취를 하느냐, 얼마만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얼마만큼 충실하게 살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얼마큼 행복하냐에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는 행복하도록 진화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불행해요. 이 진화라는 거 잔인하고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서 불행과 결핍과 불운을 받아들여야만 어떤 행복의 진짜 의미도 깨달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완전한 행복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왜 모두가 완전하게 행복해지고자 하고 그걸 목표로 삼고 그걸 자랑하지 못해서 다 안달일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세상에 대고 자랑을 할까? 이 두 가지 행복에 대한 강박증과 어떤 사회적인 자기의 두 가지가 다 만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야기 초반부터 오리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책 커버에도 이제 오리 그림이 있는데 좀 이 오리가 갖는 의미를 이게 스포일러가 안 된다면 여기에서 반달루피라는 늪이 나오는데요. 이 반달루피 이제 주인공의 내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풀문이 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프문 상태인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행복을 추구해도 완전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 늪이라는 데에는 새들이 살아요. 근데 이 늪에 가장 많이 사는 새가 오리예요. 이야기상 이 오리의 울음소리가 막 비명소리 같은 느낌이 나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소리를 내는 오리여야 했어요. 그래서 오리 울음소리를 유튜브에서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다 들어봤는데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대강오리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대강오리 치면 울음소리 안 나오거든요. LOON, 루운이라고 쳐야. LOON? 네, 이제 학명을 쳐야 울음소리가 나와요. 제대로 된 울음소리가. 늑대 울음처럼 울어요. 하울링 하듯이. 그게 어떻게 들으면 애처롭다가도 어떻게 들으면 비명 같기도 하고. 뭔가 연관 동영상에 같이 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28에서는 약간 개, 그 지니지니에서 고릴라, 이번엔 오리인데 약간 동물을 계속 뭔가 이전 작품부터 하시는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좋아해요, 동물을요. 동물을 고양이도 지금 키우신다고. 네, 고양이 둘 키우죠. 한 놈은 이제 작년에 고양이 별로 갔고요. 아파가지고 두 놈이 나와 있어요. 동물을 그냥 진짜 사랑하셔서 작품에 같이 등장을 시키시는 거군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저는 우리 고양이하고 놀 때예요. 오늘 행복 얘기를 많이 작가님은 열린 결말보다 좀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선호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던진 이제 소설 딱 시작하면서 문학적으로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이번 소설 같은 경우는 불행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해서 과연 완벽하게 행복해질까, 완전하게. 이게 이제 문학적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쭉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고 독자에게 아니야 라는 답을 들려주진 않아요. 그럼 이번 책 완전한 행복은 감상 포인트를 조금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완전한 행복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벗어나서요. 캐릭터가 가지는 매력인데 이게 인간의 가장 모순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품고 있고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품고 있고 그런 인물이 바로 남자 주인공 차은호거든요. 네. 이 차은호의 심리를 따라가면 인간이 가슴속에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는 동물이구나. 그게 저는 인간이 가진 축복이자 대신 또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진화적으로도 이렇게 고등동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슬픈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비련의 남주인공이 그 감상 포인트를 미련의 차도 남주인공. 캐릭터에 네.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TVN 인사이트 공통 질문이 있어요, 작가님. 네네. 작가님께 인사이트를 주는 인물이 있나요? 물론 없는데. 아까 그 되게 좋아하신다는. 아, 스티븐 킹이요. 네, 그 그분은 문학적 아닌가요? 스승이죠. 뭐 1부터 10까지 배웠지만 1부터 10까지 벗어나야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예, 똑같이 가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배우고 그 다음에는 다 버리고 도망치는, 예, 제가 넘어설 수는 없는 존재니까 배울 때는 확실하게 그분에게 배웠어요. 네. 작가님의 인생을 움직이는 질문이 있나요? 어려운데요. 저는 인생 질문은 없고 인생 주문은 있어요. 어떤 건가요? 할 일을 해라. 그거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거 외에는 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작가님 작품들이 다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뭔가 인생 질문이 딱 있으실 것 같았는데. 저 생각보다 복잡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해야 할 거를 해야 한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다 버려요. 그런 생각을. 그리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그냥 할 일을 하는 성격이 생각보다는 단순해요. 제가 그 다른 책에서 봤어요. 영감 이런 게 나한테는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좀 시대나 뭐 사회나 인간 개개인에게서 느껴지는 우려 내지는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레이더를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더에 딱 걸려드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 이야기를 이것과 접목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라고 딱 이제 걸려드는 때가 있거든요. 그건 영감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낚시죠, 낚시. 낚싯대를 해놓고 강태공이 기다리듯이 이제 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딱 걸려들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운 좋게 하나의 소설이 끝나기 전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소설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운이 나쁠 때는 어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없는 편이에요. 오늘 만나서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유정 작가님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교보문고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는 다음 편인 김영대 작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